스스로 핵심 정리,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잘 다뤄야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구제도의 모순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구제도의 모순에서 구제도란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구제도는 일단 절대 왕정, 가톨릭 교회, 신분제를 토대로 사회가 유지되는 게 이제 구제도의 모습인데, 구제도를 이제 그래프로 대충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도표로 그려서 설명해보면 지금 여기 1신분 나오잖아요. 1신분 성직자, 그 다음에 2신분 귀족, 그 다음에 3신분이 일반 시민들. 그래서 절대 다수, 그러니까 평민인 거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어느 정도 절대 다수냐면 1, 2신분 합쳐봤자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가 평민인 상태인데 그런데 이 2%밖에 안 되는 1신분과 2신분이 관직과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관직과 토지 및 면세 특권까지 누립니다.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는데 이 98%는 그 땅을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세금은 다 내고 정치 참여도 안 되고 봉건적 의무만 잔뜩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3신분, 1신분, 2신분은 각종 특권을 누리는데 3신분은 세금과 봉건적 의무만 있을 뿐이죠. 권리는 없이 의무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민계급이 여기 이제 프랑스는 성장했겠죠.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수용해서 이성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막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독립혁명을 하잖아요. 미국 혁명이 발발한 거를 이제 봤어요. 그러고서 공화정이라는 게 세워진 걸 봤죠.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 프랑스가 루이 14세부터 전쟁을 줄기차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 혁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혁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7년 전쟁, 막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또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 혁명할 때도 프랑스가 더 도와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잦은 전쟁뿐만 아니라 잦은 전쟁과 왕실의 사치 플러스 왕실의 사치.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재정의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이 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루이 14세 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거의 200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제 의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 의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삼부회라는 건 옛날 용어고요. 삼부회라는 용어보다는 신분제 의회가 더 맞아요. 신분제 의회를 소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분제 의회를 소집을 하게 돼서 그래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루이 16세가 신분제 의회를 소집을 했단 말이에요. 신분제 의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거를 표결하는 방식을 가지고 신분 대표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표결 방식으로 어떻게 대립을 하느냐? 1신분과 2신분은 신분별로 표결을 하자. 1신분, 2신분은 아무래도 숫자가 어디가 많겠어요. 얘네가 절대 다수니까 3신분이 쪽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1신분 한 표, 2신분 한 표, 3신분 한 표 이렇게 1대1 구성으로 신분별 주장을 한 거는 얘네들. 근데 평민은 아니다. 머릿수대로, 쪽수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1신분, 2신분, 여기 이제 3을 뺄게요. 그래서 1신분, 2신분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대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루이 16세가 이 평민들 너네 그렇게 위협적으로 볼 거면은 해산하는 게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의회를 탄압을 해요. 이 평민들이 이걸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거든요.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우리는 테니스 코트 서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30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어야지. 우리의 국민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결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들이
우리 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이제 그 테니스 코트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국왕이 나는 이러려고 너네 모은 거 아닌데? 해산해? 이러고서 이제 그 해산을 하면서 탄압을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파리 시내에 바스티유라는 감옥이 있었어요. 바스티유라는 감옥은 정치범들 수용소였거든요. 정치범 수용소였는데 이게 일종의 요새 같은 역할을 해서 그 파리 시내를 지키는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바스티유 이 요새에 무기가 특히 대포들이 파리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보다 탄압하려고 한다. 그래서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여기에 요새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무기를 획득하겠죠. 무기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바스티유 습격 사건을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신무제의회가 국민의회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이 국민의회 때 이제 혁명 이념이 발표가 되는데 이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그 유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일명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인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천부인권 주장하죠. 여기에 이제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천부인권 주장합니다. 천부인권, 그 다음에 인간의 자연권, 각종 평등, 자유, 뭐 국민 주권 이런 거, 뭐 언론 출판 집회 신앙 결사의 자유, 뭐 재산권의 불가침 뭐 이런 거를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입헌군주제랑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규정한 헌법을 만듭니다. 이 인권 선언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세워진 의회를 입법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의회에서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하자라고 하면서 이때 입법의회 때 온건파인 이제 지롱드파가 우세를 하고요. 이제 혁명전쟁이 발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왜 혁명전쟁을 발발을 시키냐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걸 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거 막아야 돼. 왕을 이렇게 위협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영국이랑 또 달라. 영국은 섬이어서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정보망을 차단하기가 대륙이랑 차단이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기도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찰스 1세 죽었을 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프랑스는 유럽의 대륙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뭔가 일이 나면 다른 지역까지 되게 들불 번지듯이 번질 거라고 판단한 다른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의 혁명이 더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혁명 전쟁을 발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혁명 전쟁 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니까 그 오스트리아한테 선전포고해서 프랑스 그 정부가 약간 무정부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혁명 전쟁 이렇게 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니까 물가가 상승하죠. 식량이 부족해요. 식량 부족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건 다 왕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제 왕권이 정지되고 그러면서 이때 왕을 끌어내리고 국민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국민공회에서 공회라는 건 공화정의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공화정을 선포하고 왕권이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이 선포되고 루이 16세가 처형돼요. 그러면서 대프랑스 동맹의 침입과 혁명 반대 세력의 반란으로 위기 확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공화정을 이뤘던 국민공회에는 되게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코뱅파가 되게 과격하거든요. 그래서 자코뱅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프랑스에서 왕이 죽은 것을 보고서 신하들이 죽었잖아요. 신하들이 죽인 것에 되게 위협을 느껴서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다른 그 왕정 국가들이 혁명 반대 세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에 또 그러니까 왕당파들이겠죠.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 그래서 혁명 반대 세력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위기의식이 강해서 그거를 격파하기 위해서 되게 과격하게 정권을 장악하는 자코뱅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자코뱅파의 수장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해서
자코뱅파가 공포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공포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공포 정치는, 아이고, 루이 16세가 죽은 이후로 더 이렇게 과격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 루이 16세가 기요틴 또는 길로틴이라고도 하는데, 기요틴이라는 단두대죠, 단두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거든요. 그런 정적을 기요틴으로 많이 제거했어요. 그래서 자코뱅파가 권력을 잡은 후에 헌법을 제정하고 이제 공화제, 보통선거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 헌법을 바꿉니다. 그 국민회의 때 만든 헌법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이제 바로 실시는 하지는 못하는데 이때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 주도로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혁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래서 기요틴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포정치거든요.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래서 공포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그러니까 봉건적으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던 그런 의무적인 그 공납을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징병제 도입하고,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징병제 도입하고, 토지 분배하고, 의무교육하고, 최고가격제.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물가를 더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고가격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제경제죠. 통제경제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때 혁명력을 제정을 해요. 혁명력이라는 달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혁명력 달력 제정하고 미터법 실시하고 각종 그런 그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때 너무 공포 정치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온건파가, 지롱드파가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온건파가 테르미도르 관동을 일으킵니다. 테르미도르는 열혈이거든요. 뜨거운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 혁명력에 따라서 그 테르미도르라고 지어진 달이 있었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기요틴에 사람을 많이 죽였던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공회는 막을 내려요. 국민공회는 막을 내리고요. 대신에 들어선 정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총재정부라고 합니다. 총재 정부는 그 5명의 총재를 선출해요. 5명 총재 선출을 해서 총재로 이루어진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이 총재 정부 자체가 되게 무능하거든요. 5명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최고 권력자를 구성하다 보니까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혁명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변 국가들이 계속 전쟁을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군부 세력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어서 군부 세력 중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 같은 거죠. 통령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령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통령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이때 총재 정부 끝나고 나폴레옹 등장과 함께 혁명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종결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통령정부 구성으로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데,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 아래 구제도를 타파했다 해서 이 자유, 평등, 우애가 지금도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선언에 여러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구제도가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를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인권선언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노예제도 폐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프랑스 혁명 때 확립을 하고, 이 프랑스 혁명이 세운 이 민주주의적인 원칙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전해져서 세계 여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특히 인권선언이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까지 얘기를 했고요. 나폴레옹의 개혁과 전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통령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혁명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특히 총재정부 때 대프랑스 동맹군이 2차로 다시 결성돼서 프랑스 국경을 막 위협했거든요. 그거를 나폴레옹이 다 격퇴합니다. 그러면서
통령 중심의 중앙집권 강화하고요. 국민교육제도 실시해요. 그리고 이때 법전 편찬하죠. 그러는 과정에 이럴 거면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통령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국민투표를 붙여요.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통령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신통령 할 바엔 그냥 황제까지 될까라고 해서 국민투표로 절대 다수가 찬성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그래서 황제가 된 후에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추진을 합니다.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추진을 해서 유럽 대륙을 거의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영토, 그러니까 확장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영국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영국 섬나라고 프랑스하고 사이 안 좋죠? 프랑스하고 사이 안 좋은 영국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무적 함대를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트라팔가 해전 패배하니까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영국을 못 이겼네? 그러면 너네 왕따 시키겠어. 라고 선언한 게 뭐냐면 대륙 봉쇄령이에요. 대륙을 봉쇄하겠다. 영국이랑 노는 나라는 내가 철저히 응징하겠어. 절대 영국이랑 통상하지 마라는 게 대륙 봉쇄령의 핵심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영국 고립 목적으로 통상 금지, 영국 왕따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전 세계적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직물 공업을 선도하면서 엄청난 산업 발달을 이룩한 영국이랑 통상을 안 하면 유럽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나폴레옹에 대한 불만이 막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는 아무리 해도 영국이랑 통상을 안 하고서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래서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이랑 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열받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너무 춥고 너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심지어 겨울에 전쟁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대프랑스 동맹군이랑 여전히 그 전쟁이 완전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저항한 프랑스에 저항하는 동맹군이 맺어져서 여기 대프랑스 동맹군 전투에서 패배돼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그 책임을 물고 쫓겨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쫓겨나고 엘바 섬에 유배됐다가 탈출해서 다시 재집권했지만 영국이랑도 사이 안 좋고 러시아하고도 사이 안 좋고 또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엔 패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아예 그냥 세인트 헬레나 섬에 또 유배돼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쟁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 곳곳에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교양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럽 각국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에 저항하면서 민족이란 개념이 생겨나고, 민족주의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 그래서 구체제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잘못된 폐습에 대한 저항, 이런 의식들이 유럽 곳곳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개혁과 전쟁까지 스스로 핵심 정리했어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 아마 프랑스 혁명까지는 우리 신문 만들긴 할 거고요. 나폴레옹은 같이 더 설명할 일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스스로 핵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